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분들마다 뷰가 꽤 차이가 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반등할 거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고, 또 기업 실적들과 전망들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한 번 더 추락할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는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2%가량 낮아진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 내년 전망도 좀 어둡게 발표한 듯합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전반적인 주식시장, 기업 실적과 내년 연간 전망과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투자에 어떻게 바라보고 적용해야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날씨도 꽤 쌀쌀해지면서 아침 저녁에는 난방이 좀 필요해지고 있는데요. 올겨울 에너지 대란이 불가피한 유럽도 추위가 찾아들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은 에너지 대란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 밖의 경제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은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약간 약보합권인데 앞으로 주식시장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발표한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못 맞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의 서막을 알리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인데요. 예상은 대략 11조 원 정도가 나올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이 11조 원이라는 예상 규모도 직전 분기에 14조 대와 비교하면 분명히 다운된 수치였었는데 실질적인 결과는 10조 원대로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라던가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수요 약화 이런 영향 등이 어떤 실적 부진에 영향을 줬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매출 쪽에 오히려 있는데 지금 아까 소개하실 때도 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한 30% 다운됐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매출도 예상에는 못 미쳤지만 매출은 2%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매출에 대한 총량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익에 대한 수축, 즉 마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불가피하게 싸게 팔았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현상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제조업체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경제와 우리 산업의 제조업과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 시대에 이런 어떤 마진에 대한 훼손 우려 등이 우리 증시와 경제 하나의 디스카운트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한번 또 보여주게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 시대에는 당연히 생산 원가가 이래저래 높아지는데 그거를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고 싸게 팔든가 예전 가격에 팔아야 하면 이익이 수축되는데 이게 삼성전자도 저런데 다른 회사는 어떻겠나 하는 걱정.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삼성전자도 문제지만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탑티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후발주자들의 변화 등도 이제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 이거는 시장 경제 논리에 있어서 뭐 대만 기업이 됐던 중국 기업이 됐던 이런 쪽에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된다라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는 또 생존하는 자가 또 승자독식 구도로 가게 될 것이다. 근데 아직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는 조금 이른 시기이다 보니 어떤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이 여전히 압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주식시장은 이런 불안감, 뭐 실망감 이걸 반영해서 앞으로 좀 더 내릴 걸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실적 안 좋은 것까지도 다 나왔으니 뭐 외계인이 침략하지 않는 한 뭐가 더 나오겠냐 악재가 지금보다 됐지 뭐 이 정도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투자자나 시장 참여자들은 그 과정만을 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크게 내리고 나면 더 내릴 거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조차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지금 실적이 한 30%까지 다운이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25%, 28% 정도 주가가 내렸어요. 연초 대비? 그러니까 그 지난해 고점 대비로 봤었을 때. 1000포인트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익의 둔화의 우려가 주가에는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더 악화되느냐 아니면 지금 정도 이제 문제점을 알아냈으니 이 실적을 방어해내기 위한 기업들의 경영 전략 선택에 대한 변화가 생기게 될 겁니다.
뭐 비용 절감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예. 뭐 불필요한 투자는 하지 말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제 주가가 부진한 것을 조금 너무 과대 해석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경기 침체를 반영한 그 주가 지수와 주가가 정상적인 주파수를 찾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정상적인 주파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잡음이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지금은 약간 조금 오바된 경향 등이 좀 있다라는 거죠. 찬물 틀고 더물 틀고 하다가 좀 지금은 한 두어 달 전만 해도 센터장님은 섣부른 반등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네네.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네. 이제는 너무 과도한 공포나 걱정보다는 좀 반등의 싹을 찾아보는 시기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안 좋다라는 거를 이미 그동안에 주가가 반영시켜 왔었으니까 네. 이제 문제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뭐 실적이 막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익이 악화된 것에 대한 문제점 등을 이제 파악을 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노력도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 가동이 된다고 보는 부분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성장도 발견할 거고 내지는 뭔가 어떤 충격에 대한 문제를 수습하는 것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 예. 그것도 결국은 기업 가치의 일부에 해당되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침체를 반영한 수준은 코스피 기준으로 2,300선 정도라면은 사실 멈췄어야 된다는 거죠. 과도하다 네, 하락이.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어떤 걸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뭐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 꽤 오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은 시절이 오겠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걱정은 없는데 다만 지금부터 경기 침체가 이제 눈에 자꾸 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게 사람들의 센티멘트도 좋게 만들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좀 더 하락이 있다가 반등하느냐 아니면 센터장님 말씀대로 뭐 더 이상의 하락까지는 없겠습니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네네네. 그 뭘까요?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무엇을 얼만큼 쌓아놨느냐를 우리가 보는 부분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유동성에 취해서 어떤 투기적인 형태만 시장과 자본시장에 있었다. 그러면 문제겠죠. 다 반납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2년 동안 유동성이 공급되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고 사람을 뽑고 뭔가 지금 사업장을 만들어 놓은 부분 등이 있다라면 여기서 만들어내는 어떠한 가치가 시장에서는 평가받아야 될 부분 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지금 삼성전자가 다소 좀 부정적 실적을 내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10조가 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과거 금융위기 전에 삼성전자가 평균적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한 8조대였었습니다. 예. 그거보다는 벌써 한 2조 원 정도가 레벨업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물론 얼마 전에 14조, 15조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지금은 그 기대에는 못 미쳤다 뿐인 것이지 예. 장기적인 곡선 시계열상에서 봤었을 때는 레벨업을 계속적으로 이뤄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년치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건 과도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2년 전에는 액면 분할 전이었었는데 예. 6분 전 환산 가격으로 따지면은 당시 그 코로나 19 터지기 전에 삼성전자 주가가 대략 한 4만 원대 중반이었을 거거든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레벨업된 부분은 지금은 반영시켜놨다라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막 그렇게 엄청난 영업이익률과 실적을 내놓았을 때보다는 다운되어 있으니 주가가 뒤로 후퇴한 거고. 네. 이런 그 어떤 평가의 잣대를 우리 상장 기업들의 여러 기업들에게 또 적용해서 본다라면은 뭔가 허상이 있었었던 것도 있겠지만 우리 경제의 산업 구조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부분 이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전과 분명히 달라진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과거에도 코스피가 2,600까지 갔다가 2,000까지 돌아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의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컸었던 것. 예. 그리고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컸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2년이 지난 사이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식으로 실적이 나오지만 상장기업 전체 실적으로 보면 30%가 이제는 안 돼요. 비중이. 그렇습니다. 예. 다른 산업에서도 이제는 실적을 맞춰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벌써 우리 경제와 산업이 뭔가 더 성숙된 모습 등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중국의 의존도 여전히 없지는 않습니다만 2, 3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현저히 그 규모가 네.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실적을 따박따박 내고 성장을 이뤄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들은 좀 더 나쁜 실적으로 실제로 눈에 보이고 있는데 성적표는 가지고 오고 있는데 네네네. 이미 그 우려가 그동안 내린 것으로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게 주식시장의 논리로서는 맞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가가 턴을 하려면 이익의 저점이 어느 수준일까? 예. 그리고 이익 저점의 통과 시기가 언제일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주가가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어느 정도 다음 분기 정도나 한 6개월 후면은 저점 돌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그 시기가 아직도 남아 있다 보니까 네. 좀 시장에서는 그 부진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 또 하나 이 과정에서 지금 또 하나 변수 중에 하나는 주식보다는 채권의 투자 매력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이자 많이 주죠. 그렇죠. 지금 금리 수준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무리하게 지금 위험을 떠안으면서까지 주식 투자하느니 좋은 조건의 채권 투자나 적금을 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지금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 주식 시장으로의 어떤 기회가 예.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순서의 문제니까 올 연말과 연초 사이에 어떤 채권 시장에서의 투자 기회가 한번 지나가고 난 후 이 얘기는 결국은 정책 금리의 인상 기조가 언제쯤 중단될 것이냐고 맞물리는 내용일 수가 있어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한 내년 1분기 정도부터가 이제 어떤 주식 시장에도 기회가 돌아가느냐. 그러면 그것이 돌아갈 때 무엇을 사야 되느냐 이 논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테고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너무 남아 있다 보니 내년 1분기까지라고 해도 석 달 넘게 남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뭐 속된 말로 미리 보초설 필요는 없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현재 시장에 팽배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상승 전환을 염두에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침체를 반영한 가격 수준대까지는 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뭔가 또 새로 뭔가 긁어부스럼을 자꾸 만들어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 뭐 외환 시장에서의 이슈라든가 채권 시장에서의 이슈 모든 이슈를 다 끌어모아서 주식에 다 조금 나쁘게 해석. 네,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상당히 편향되어 있다. 우리가 예. 삼천 시대에 모든 걸 다 좋게 봐왔었던 것처럼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투자자들은 쉽게 인지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런 징후들이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 1분기나 내년 상반기쯤에 금리도 이제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고 뭐 물가도 좀 안정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뭐 지금부터 좀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투자자들의 걱정은 지금부터 뭔가 더 과거에 없었던 내지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큰 충격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즉 뭐 이른바 달러 강세. 그 이유는 뭐 러시아와의 전쟁, 중국과의 분쟁, 뭐 사실은 그냥 거시경제의 흐름 중에 하나야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비중이 큰 카드들이 남아 있어서 맞습니다. 그게 이게 내년 상반기에 좋아질 거라는 보장이 어딨나 하는 생각도 하실 텐데. 맞습니다. 사실 보세요. 지금 환율만 놓고 보면 특히 우리 경제 주체들은 과거 이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워낙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2000년대 이후에 80%가 1,100원, 1,200원대 환율에서 머물렀었다 보니 네네. 예. 지금 상황이 너무 생소하고 이례적이라고 어색하고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잠재부실을 우리가 떠안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자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어떤 새로운 균형을 향해서 가는가. 지금 달러 강세라는 거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결국은 세계 경제를 여전히 미국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경제권에 잠재되어 있는 부실이 터졌을 경우 그 문제 등을 떠안고 통화 가치에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달러가 계속적으로 이런 식의 변화를 보이게 있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균형에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인식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1,400원대 환율이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그렇죠. 것이다. 그냥 지금 이제는 1,100원, 1,200원보다는 지금 환율이 당분간 계속될 것에 대한 전제.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도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또 잠재되어 있는 불안 요소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자꾸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금리 그리고 통화 강세 우리 원화 강세 환경에서 조금 둔감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부채에 대한 의식을 크게 못했었던 문제 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제 고금리 시대에 환율마저도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의식하지 않았었던 부채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식을 하잖아요. 의식을 하면은 이 문제를 우선 한 번은 수습하고 넘어가 보자라는 거죠. 이거를 계속적으로 축적시켰다가 정말 문제가 뻥 터져 버리면 그게 외환위기였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적응하는 과정 등이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 이 현재 현상을 가지고 뭔가 어떤 아무런 미래가 펼쳐질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야 될 만한 또 논리적인 근거는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쯤에 어느 시점에서 물가도 낮아지고 그러면 금리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으로서는 뭐 가장 가까운 희망의 신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나 좀 다른 의견 내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우선은 지금까지 시장이 뭐 뚜렷한 악재는 없었거든요. 사실은 통화정책 변화 말고는 뭐 경제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기업 실적이 많이 망가졌다거나 도산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었는데 앞으로 6개월, 9개월 사이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이유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미국에서 터지면 어쩌냐, 영국에서 터지면 어쩌냐,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거든요. 근데 부실한 이런 상황에서의 문제는 가장 부실한 데서 먼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과거에도 어떤 재정 불량 국가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디폴트에 가까운 어떤 이슈가 생긴다던가 채무 불이행 이슈가 생긴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고 그 구체적인 사유를 보아야만 이제 시장은 이 문제가 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논의를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 논의가 시작돼야만 이 위험 자산은 가격이 먼저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는 망가져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대충 여기저기 눌러보니까 다 아픈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메스를 대서 열어볼 수도 없는 상태인 거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딘가 골문 부위가 보일 거지 않습니까? 그것 째나고 나면 그렇죠. 그 부분을 이렇게 정확히 타겟팅해야만 되는데 지금은 타겟팅하기에는 여러 한 부위가 다 비슷하게 아픈 것처럼 느껴지니 좀 더 놔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나 투자자들에게는 호재나 악재에 대한 해석 능력이 중요하기보다는 이 호악재가 지금 뭐 너무 혼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어쩌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성급하게 메스를 댔다가 여기가 아니네 하면 상처만 남는 거지 않습니까? 고금리 강달러 이런 것을 참고 오다가 이제 드디어 터질 때는 됐는데 그거 터지는 게 뭐 반등과 정리와 뭐 회복의 시작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터지나 저렇게 터지나 터지면 반등한다면 거꾸로 심지어 그런 게 터져도 악재가 아니라 하시니. 네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들어가자고 하는 투자자들은 없을까요? 실제로 최근 우리 9월 주식시장이 붕괴됐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9월에 뭔가 대형 악재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생각보다 물가 덜 떨어졌다. 매파적 발언이 계속되었다. 이거 말고는 사실은 더 추가된 내용이 없는데 네.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는 이유는 대형 악재 반응했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저가 매수에 대한 의지 자체가 소멸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장은 그런 불균형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상황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딱 집어서 이게 침체의 가장 큰 핵심이야. 이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제는 시장 금리도 돌이킬 수 없는 안정감을 보이게 될 겁니다. 막 그때는 연준에서 긴축할 거야라고 하더라도 거짓말하지 마. 금리 이제 계속 내려갈 거잖아라고 하면서 채권 시장의 안정을 되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정확한 방향을 찾기 위해서 순서와 이 블록들을 맞춰가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기회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어쩌면 지금은 필요하지 그 위험을 미리 떠안아야 할 이유까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네. 작년에 한참 좋을 때 자산을 구입하신 분은 그게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네네. 많이 떨어져 있을 텐데요. 네네네. 그러면 센터님 말씀대로 반등을 시작하면 과거에 다시 저금리 그 유동성 그로 인해서 고점까지 돌파 이런 때도 올까요? 아니면 그거는
다시는 안 오는 거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가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바뀌었냐를 인지해야 됩니다. 그게 거기에서 그래서 자꾸 물가라는 것들을 다루고 있고 예. 물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고물가가 당분간 유지된다라면 옛날에 그때도 안 올 것이다. 그렇죠. 그래도 유동성에 취해서 수혜를 받았었던 산업 등의 기회가 쉽게 잘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말 본질을 갖고 있는 그런 산업과 기업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등은 이때 다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교보증권 김영렬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네, 바쁘게 지내다 보면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들을 또 꼼꼼하게 모아서 오시는 분이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과 함께 글로벌 리포트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안 유럽이라는 국가, 나라, 지역은 네. 우리에게는 참 선망의 대상이어서 진짜 선진국들은 저렇게 사는구나라고 하는 걸 항상 보여주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요즘엔 유럽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저렇게 되실려나 괜찮을려나 하는 네, 맞아요. 우리가 유럽을 걱정하게 될 일이 진짜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네.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겨울에 에너지 부족 때문에 굉장히 추울 거다, 힘들 거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은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뭐 가스 저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90% 정도 예비용 가스를 채워놓은 상태여서 이번 겨울은 뭐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것 같고요. 오히려 내년 봄이 더 걱정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겨울가스 다 쓰고 나면 네, 그래서 요즘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책으로는 뭐 가스 가격 상한제라는 게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가스를 사올 때 특히 러시아산 가스를 받아올 때 얼마 이상으로는 절대 사오지 말자 하는 일종의 구매자 단합입니다. 그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킨을 10,000원 이상은 안 주겠습니다 하면 네, 10,000원에 사가십시오 하겠습니까? 사실 이게 되기만 하면 가스를 싸게 들여오니까 좋기는 하죠.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그렇게 싸게 줄 리가 없고 또 괜히 이런 일을 시도했다가 러시아가 심기가 불편해지기라도 하면 오히려 뭐 가스 공급을 줄이게 될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 가스 가격 상한제는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뭐 독일이라던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 안 쓰는 나라들은 뭐 그렇게 해봤다가 아니면 그냥 뭐 말고 하면 되는데 네. 이런 나라들은 아니면 말고면 우리는 그럼 가스를 어디서 구하란 말이냐. 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좀 합의가 안 되는군요. 그러면 어떡하죠? 어디서 달리 가져올 방법도 없고 이것 뭐 가스 가격 상한제도 합의가 안 되고 그럼 일단 서민들이 제일 어려워질 텐데 유럽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일단 공기업이나 정부가 좀 떠안고 버티는 방안은 없나요? 뭐 그 걱정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약 2천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패키지 정책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지는 어려워진 국민들에게 에너지 보조금을 주겠다 이건데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독일 국민들은 가스값이 싸지니까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에너지를 덜 아끼게 될 거고 그러면 독일에서의 가스 수요가 더 늘어나서 주변국들이 오히려 독일보다 더 비싼 가격의 가스를 구매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요약하면 반응은 뭐 이런 거죠. 독일 너희들만 잘 살려고 에너지 보조금 뿌리면 어떡해. 그러면 독일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진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각자 자기 국민들 위해서 무슨 에너지 보조금 주는 것도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있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독일 공장이 에너지 보조금을 받으면 그만큼 저렴하게 공장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물건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유럽의 다른 나라 공장들이 판매처를 잃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 우리가 국민들 돕기 위해서 정부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눈치 보인다. 네. 나라들마다. 야, 쉽지 않네요. 내일 모레 곧 겨울 돌아올 것 같은데. 유럽은 그렇고 중국은 이제 국경절 연휴가 곧 시작되는 것 같던데요. 이미 국경절 연휴 그렇습니까? 기간입니다. 예. 오늘까지입니다. 아하, 예. 그럼 보통 이때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셨는데 우리나라도 자주 오고 몇 년만 해도.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명절까지도 다 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못 그러고 있나 봐요.
그렇죠. 이제 평소 같으면은 이번 주가 중국 관광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주거든요. 특히 올해는 그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이 항공권 예약이 좀 늘어가지고 지난 과거의 손실을 좀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네. 상황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국경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간의 휴일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 추석 연휴 같은 거군요. 음, 어떻게 보면은 뭐 개천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하여튼 네. 이번 가을 축제. 1년 중에 가장 긴 휴일입니다. 근데 매년 이 시기에 관광객과 쇼핑객들이 몰려드는 이 골든 위크라고 그 소비 피크 기간이에요. 예. 근데 그런데 이 중국 보건 당국이 이번에 최대한 집에 좀 있어달라 이렇게 권유를 한다거나 뭐 이달 말까지 국내 여행에 대한 그 코로나 규제를 좀 강화하는 겁니다. 예. 게다가 관광지 곳곳에서 이 코로나 감염 사태가 잇따라 나오면서 또 봉쇄를 해버리니까 이번에는 관광객들이 발이 묶이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뭐 일례로 신장 지방에서는 지난 화요일에 91건의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다른 지방으로 가는 그 모든 장거리 열차라든지 뭐 버스, 항공편을 금지하거나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뭐 라오스와 미얀마 그 국경 근처에 있는 관광지나 뭐 하이난섬 같은 그런 휴양지에서도 코로나 사례가 나오면서 수천 명의 여행객을 그냥 호텔에 격리시켜 버린 거죠. 와.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도 탈 수 없도록 막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곳은 뭐 주민이나 뭐 방문객 할 것 없이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공공장소 출입이 안 된다거나 뭐 기차, 비행기 탑승이 안 되는 상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동영상들을 좀 보면 그 휴양지 공항에서 잔뜩 화가 난 여행객들이 이 현지 관리들이나 뭐 경찰들하고 싸우거나 대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올라오기도 했죠. 안 그래도 중국은 여행 제한을 강력하게 하다가 이제 조금 풀려나 했는데 다시 이러면 네. 이거 굉장히 타격이 크겠는데요. 관광도 그렇고 내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 국경절이요. 1999년 이전까지는 3일간 쉬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99년부터 이 황금 연휴제가 도입이 되면서 7일로 연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당시에 뭐 연차 유급 휴가가 뭐 제한적이었거나 아니면 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대부분의 그런 중국인들이 국경절이 되면 그래서 여행 욕구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7일씩 쉬니까. 네. 그리고 뭐 지출도 굉장히 강한 증가세를 이런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10월에 골든위크 소비액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뭐 이때는 영화 산업도 굉장히 성수기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이 연휴 첫날 중국 내 박스오피스 수입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대비해서 절반 이상 줄었고 또 철도 이용 고객을 또 보니까 40%가 감소를 했고 도로 통행 건수도 33%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의 권고로 이 장거리 여행이 아닌 좀 근처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뭐 여행사도 필요 없잖아요. 예. 그리고 비행기도 필요 없겠죠. 그리고 뭐 숙박도 안 해도 될 경우가 많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여행에 쓰는 돈이 줄어드니까 관광 산업에는 더 적은 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 좀 내수가 살아나면 중국 정부도 좋을 텐데 네. 이렇게까지 조이는 이유는 자칫해서 살짝 풀어주면 코로나가 더 확산될 거다라는 걱정. 네. 그런데 확산되는 것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뭔가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코로나 환자 늘어났다는 뉴스가 도배가 되면 이건 국가의 혹은 현재 집권당의 문제가 된다 이런 판단인 건가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 유독 더 코로나 경계 수준을 높이는 시기인 게 코로나가 정말 심해져서라기보다는 네. 다음 주 말이죠. 16일 열리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회의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면 내년 3월 초쯤 뭐 봄에 그 중국의 국회격인 네. 전국 인민 대표 대의라고 하죠. 전인대라고 하죠. 이거하고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이 양회라고 해요. 이거까지도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 전인대 같은 경우에는 이때 뭐 법안 처리 주로 다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주요 어떤 경제 정책 같은 거 다 결정하는 국가 중대사를 다 정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는 이런 두 이벤트가 좀 성공적으로 마칠 때까지는 베이징을 아예 코로나가 없는 요새로 만들자.
이런 목표를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도 그래서 경기는 안 좋고 유럽도 힘들다는 얘기는 전해주셨고 좀 안 힘든 동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마침 중고 판매 산업 여기는 호황인 것 같다. 네. 그런 뉴스예요? 네, 예. 그 요즘에 온라인 중고 거래를 리커머스라고 부르잖아요. 아리 리커머스? 리셀 플러스 커머스 예, 이렇게 예. 해가지고 근데 이게 코로나가 시작되고 단 2년 만에 어떤 뭐 경제적이라든지 환경적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일상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됐습니다. 중고 거래. 네, 예. 이 뭐 샤넬 같은 유명 브랜드들이 좀 급격하게 가격 인상을 하면서 구매자들이 조금 덜 비싼 중고품들을 찾게 된 이유도 있고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구찌 가방 신상품이 뭐 $2,000다. 그러면 잘 나가는 중고 명품 재판매 사이트에서는 빈티지 구찌 핸드백이 뭐 $250에 뭐 10분의 1 가격에 팔리는 시기입니다. 누가 중고에 파는 거죠? 중고 가격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중고 디자이너 청바지를 사게 되면 중고로 사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지구의 자원이 소모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청바지 같은 거 하나 만들 때 한 개당 거의 한 7,000리터 정도의 물이 버려진다고 하거든요. 뭐 한 32kg 정도의 이산화탄소도 발생하고 예. 이게 청바지를 염색할 때 그 염색이나 그 워싱 작업 같은 거에 화학용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폐수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지구 자원을 소모시키지 않은 환경 오염을 하지 않는 점 때문에도 뭐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인데 미국에서는요 적어도 3,300만 명의 소비자들이 그동안 안 해오다가 네. 2020년에 처음으로 중고 의류를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 360억 달러로 규모로 추정되던 세계 중고 시장이 앞으로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770억 달러로 예상이 될 만큼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과장하면 우리 인류가 네. 이상하게 중고 옷을 좋아하고 찾기 시작했다. 최근에. 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고속터미널에 갔는데 예. 거기에서도 미국에서 그 중고 옷들을 가져다가. 비행기로 다 가져와가지고 네. 판매를 하는데 그 운전성시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요? 싸서 그래요? 아니면 좋아서 그래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게 싸니까? 근데 이 재질이 그렇게 상당히 뭐 좋다, 새 것 같다도 아닌데 네. 이 어떠한 하나의 트렌드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중고 물품의 장점은 있지 않습니까? 싸다. 그렇죠. 그러나 단점은 그래도 누가 입던 걸 입어. 하여튼 나는 생각으로 이 장점과 단점이 서로 겨루기를 하다가 과거에는 단점이 좀 큰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잘 안 팔렸던 시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무슨 생각이 바뀌셨길래 이렇게 갑자기 중고 물품 시장이 커질까? 뭐 사람들이 좀 살기 어려워져서 가난해져서 그렇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저는 250달러에도 핸드백 안 살 것 같은데 그 비싼 핸드백이 좀 싸게 나온다는 이유로 사시는 거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런 트렌드들이 우리가 아주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는 어렵지만 네.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신상품보다도 잘 팔릴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이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요. 지난해 중고 명품 판매가 2017년 대비해서 65%가 증가를 했는데 같은 기간 신상 명품 판매는 12%만 증가를 했대요. 12%도 사실 많죠. 예, 또 향후 5년간 중고 명품 판매가 연간 15% 안팎으로 성장을 해서 신제품 판매 성장률의 2배에 이를 거다. 이런 것도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중고 명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여럿 생겨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점점 그 몸집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장 가능성을 알아본 네이버가 이번에 미국에서 가장 큰 패션 중고거래 플랫폼이죠. 포시마크를 2조 3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이 포시마크는 좀 특이한 게 뭐 인스타그램 같은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커머스 기능이 결합된 형태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 네이버의 포시마크 인수는 좀 네이버가 지금 왜 그 가격에 하는 의문이 좀 뒤따라오고 있긴 한데. 그렇긴 하죠. 주가는 이것 때문에 내리는 것 같긴 하던데. 네. 이렇게 명품이든 뭐든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이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중고 물품을 사고 팔고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대부분 다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예.
갑자기 난 중고가 좋아졌어 이게 아니라 중고 뭐 괜찮으면 살려고 하는데 살 데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쉽게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하니까 커진다. 명품 브랜드들은 싫어하겠습니다. 뭐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명품 제조사 뭐 브랜드들의 태도는 사실은 둘로 나뉘어요. 네. 하나는 야 그렇게 중고 판매가 계속 성장해 버리면 우리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직접 판매를 위협하는 거다. 네. 신제품 가격 결정에도 영향을 주는데 왜 우리가 밥줄 끊는 일을 보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관심을 둬? 이거는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된다. 이런 반응을 보이거나 그 브랜드가 스스로 우리 중고 물품을 우리가 모아서 팔아볼까 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예 그냥 중고 명품이 거래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막아요? 중고차로 판매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자동차 회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에르메스라든지 샤넬이 그 재판매 금지를 어떤 그 조항에 넣었어요. 물건 팔 때? 네. 그걸 어떻게 일일이 그걸 어떻게 굉장히 개인이 다량 산다든지 네. 그리고 자주 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재판매나 뭐 어떤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가 하면 네. 오히려 뭐 한쪽에서는 야 이거 규모가 점점 커지는데 이런 중고 명품 시장에서 우리가 만든 제품으로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직접 뛰어들자라고 하는 브랜드로 갈립니다. 왜냐하면 이 명품은 새 것같이 상태만 좋으면 원래 가격의 한 뭐 4분의 3 가격의 재판매도 될 수 있고 예. 뭐 어떤 물품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 그래서 뭐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이 뭐 리셀 금지 관심 없다는 쪽으로 돌아섰다면 뭐 구찌라든지 뭐 발렌시아가를 가지고 있는 케링 그룹, 뭐 버버리, 스텔라 맥카트니는 중고 시장에 직접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제품도 팔지만 어찌어찌 구해진 중고 물품도 우리가 팝니다. 네, 그러니까 그 파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뭐 브랜드가 직접 고객들에게 중고 명품을 사드리고 자신들이 직접 재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잘 나가는 온라인 중고 패션 사이트로 보내기도 합니다. 스스로. 예. 근데 이때 고객은 옷을 보내주기만 하면 되고 현금이나 상품권 같은 그 리워드를 받게 되죠. 네. 그리고 뭐 아예 명품 브랜드가 중고 거래 플랫폼 지분 일부를 사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직접 자사 제품을 사드린 뒤에 네. 이 제품은 저희가 만든 진품이 맞습니다. 하고 브랜드 승인 스티커를 붙여서 중고 명품 거래 플랫폼에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브랜드가 정품을 확인하는데 직접 승인했다 이런 프리미엄을 더 붙이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또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C2C로 고객들끼리 거래하지 마시고 저희 쪽에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손도 보고 확인도 좀 해보고 가짜 아닌지도 보고 난 다음에 저희도 수수료 좀 떼고 그래서 저희가 사시고자 하는 분께 배송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개인과 개인 거래 사이의 가장 리스크는 가품일 경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던데 비슷한 느낌인가 봐요.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밖 경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저는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 주간 하이라이트에서 한 번 더 인사드릴 거고요. 또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편히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죠.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